자, 지금부터는 재무행정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재무행정론의 1번 문제는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재정의 기능 혹은 예산의 기능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을 때 재정이다, 예산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재정의 기능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경제적인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등 있을 거예요. 예산의 기능들이 뭐 행정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의 기능에서 보면 요것은 이제 머스그레이브라고 하는 학자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머스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요 안에서 이제 힘주어 강조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머스그레이브가 강조했던 예산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소득 재분배 기능하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었어요. 자원 배분 기능까지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게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있잖아요. 빈부격차 문제 있잖아요. 빈부격차나 혹은 있잖아요. 양극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주는데 소득 재분배가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는 뭐 이제 경기 순환이 있죠. 경제 순환에 따라서 순환으로 인한 여기서 호경기 때에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죠. 물가 상승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순환할 때 불경기 때에는 실업이 증대된단 말이에요. 실업 증대 같은 거, 경제 순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실업 증대를 이제 해소하는 거죠.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경제 안정화이고요. 자원 배분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좁은 의미의 우리 시장 실패들 있잖아요. 시장 실패에 대한 극복, 이거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예산 재정을 통해 자원 배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고요. 세입 면에서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소득 재분배를 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소득 재분배 같은 거를 할 때 요게 이제 고소득층으로부터 요게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요거 이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게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소득층과 관련해서는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를 하는 거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이제 그 소득 재분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2번에 쓰여 있는 것이고요.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경제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으로 보기가 좀 어렵죠.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아무튼 머스그레이브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 재정 기능하고는 이제 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측면으로 그 성질로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은 어때요?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었죠? 2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의결주의하고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의결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요 이제 법률주의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를 해보는데 의결주의다 그랬을 때는 요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가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주의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된다 이것인데 의결주의다 그랬을 때에는 법률 형식이 아닌 거죠. 여기는 법률 형식인데 여기는 법률 형식으로 안 하고 국회가 그냥 있잖아요. 심의하고 확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의회의 심의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있잖아요. 법률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해버립니다. 법률 제정 형식이기 때문에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가 공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영국은 뭐 이런 제도랑은 좀 무관하긴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그 다음에 공포권 요게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산을 처리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공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찾아주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의결주의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있잖아요. 이제 영구세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영구세주의, 그러니까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 영구세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세법률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조세법률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주의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는 1년세주의라고 봐야 돼요. 1년세주의라고 봐가지고 1년세주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있잖아요. 법률 형식으로 이거 따르는 거예요. 1년짜리 세입과 관련된 법률 요걸로 이제 짜는 거죠. 단년도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의결주의와 법률주의가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 한번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고 이렇게 되고요.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 형식은 아니다. 1번은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가하는 건 채권이에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가 지금 써버리면은 다음 세대가 이거를 부담해야 돼요. 물론 근데 다음 세대도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의 결과물을 같이 누리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음 세대가 채권을 또 일부 변제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이제 따라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조세가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것이 꼭 형평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현 세대 의사결정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다음 세대로 이제 넘기는 것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프로그램 예산제도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품목별 예산제도가 싹 다
없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자가 다 우리 조직에서 써야 될 돈, 뭐 세밀하게 이제 나눠갖고 당장 자신들이 써야 될 돈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추경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추가 경정 예산 그랬는데 예산의 종류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산의 종류 이랬을 때 요게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한다 그랬죠. 국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한다 그랬어요.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의회가 심의 확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집행해야죠. 집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요게 이제 편성되어서 결산까지 이렇게 갈 때 그럴 때 맨 처음에 이제 편성해서 제출한 거 여기가 본 예산이에요. 본 예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중에 수정 예산을 또 이제 제출할 수가 있죠. 일부 수정해서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가 있다. 그랬었어요.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가 있었고요. 확정이 이제 요거 이제 미확정시인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좀 최소한 돼야 되잖아요. 원래 확정이 30일 전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인데 그건 아니라 치더라도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되기 전까지는 확정돼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것이 미확정됐다 그럴 때에는 그때는 준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과부족 문제를 또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집행 중간인데 과부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말고 집행 과정에서 이때는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자, 그래가지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로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되고 이 중에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있잖아요. 회계연도 중간입니다. 회계연도 자 추가 경정 예산이에요. 회계연도 중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중에 편성을 하는데 이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횟수에 제한은 없고 안 짜는 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의 요건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자, 편성 요건들이 있는데 어떤 편성 요건이 있느냐? 편성 요건 첫 번째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요. 전쟁이나 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편성 요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있잖아요. 국내 아니면 외적으로 있잖아요. 급격한 어떤 변화가 왔을 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급격한 변화인데 특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 변화가 오는 게 일단 이제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급속한 실업의 증대 같은 것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나 교류의 변화가 온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상정하여서 이제 국내 여건의 급격한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법령상의 의무 지출에 해당되는데 그 편성을 마저 잘 못 해놓은 거예요. 법령상의 의무 지출에 해당되는데 의무 지출 사항인데 이것이 이제 부족하다 사항인데 이게 부족하다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부족해졌다 부족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가지고요.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아니다. 어디야? 여기에서 잘못 읽었어요. 4번이지. 2번에 4번. 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고요. 최소 1회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제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아까 좀 설명드렸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예산은 거부권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건 법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은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은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2번이 잘못됐어요. 서로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법률은 법률이에요. 법률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법률 절차로 따로 가고 예산과 관련된 예산 절차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률은 어때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인데요. 행정부도 이제 법률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정부만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는 거예요. 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은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게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나눠놓고 있어요. 그게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의회 맘대로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원래 의원 내각제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의회보다는 내각이 일단 이런 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각이 의회 과반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 이제 어때요? 거기에 당수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짬밥 좀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저 예산 절차를 그냥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형태로 바라보지 이걸 뭐 예산 절차를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회가 막 견제해야 되는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애시당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정부의 동의 없이 이 증액이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 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영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견제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증액 같은 것들을 함부로 할까봐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놨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답을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유형에 대한 보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이었고요. 본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하고요. 결산 심의를 할 때는 합쳐서 합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합쳐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따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요. 장부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 그렇지만은 결산을 볼 때는 합쳐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잠정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잠정 예산을 채택한 적은 없습니다. 4번은 이걸 보셔야 돼요. 예산이 불성립됐을 때 예산이 불성립되었을 때 이제 제도예요. 이때 예산 제도를 보는 겁니다. 이때 예산 제도를 봐요. 예산 제도를 보는데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제도다 그랬을 때 가예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예산 제도. 가예산 제도는 있잖아요.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 정부 때 제1공화국에서 채택을 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 정부 12년 집권 과정에서 6차례 활용했었던 이런 이제
역사가 있고요. 활용했었던 역사가 있고, 이 가해산 같은 경우에요. 가해산 같은 경우에 제1공화국에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가해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1개월치, 1개월분에 대해 가지고 1개월분을 이제 국회가 사전 의결해 주는 거예요. 사전 의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범위가 좀 이제 두루두루 포괄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가해산 말고 이제 우리 준예산 제도를 지금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요거는 제2공화국 이후부터 제2공화국 이후에 현재까지 채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사용 사례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는 활용 사례가 없다. 지방에서는 2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활용한 사례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용 범위는 제한이 있어요. 기간의 제한은 없는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거든요.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국회가 의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용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제한되는 게 어떻게 되냐? 사용 범위는요. 이게 국가기관 있잖아요. 헌법 및 법률기관, 법률기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들을 요거를 이제 사용 범위로 집어넣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비로 인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비 같은 것도 이제 사용 범위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법령의 의무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지금 국회 예산 확정 안 됐다고 돈 안 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의무 지출 항목 같은 거, 부족할 때는 아까 추경을 짠다고도 했지만은 일단은 예산이 확정 안 됐더라도 다달이 줘야 되는 것들은 지불해 놓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사용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정 예산이 있습니다. 잠정 예산 제도가 있는데, 잠정 예산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채택이 되어 있지 않다. 불채택됐다. 과거에도 채택된 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요거 이제 미국 등에서 채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간은 있잖아요. 4에서 5개월분까지 이렇게 좀 길게 짜줍니다. 4에서 5개월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뭐 얘네는 국회라고 안 하고 의회라고 하니까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돼요. 사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 범위가요. 어떻게 돼요?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의결 해줄 때 어디 써라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빼고서는 다 이제 일단은 확정해 줄 수 있으니까 사용 범위가 여기서도 포괄적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제도들이었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잠정 예산을 채택한 바가 없고요. 1960년도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섰을 때라서 요때 이후부터 이제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5번입니다. 5번.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세에 대해서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국민의 혈세를 갖다 왜 그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 통제가 가능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땅한 얘기고요.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이제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이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수직적 형평성의 한 종류예요. 우리가 형평성 그러면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나눠서 봤었는데, 수평적 형평성은 이게 모두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고, 수직적 형평성은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요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국공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다음 세대도 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거예요.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지금 쓸 돈을 갖다가요 30년 뒤에 갚으라는 얘기니까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 야, 니들도 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도 누릴 거 아니야? 니들도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 지금 상황으로만 딱 놓고 보면 야, 그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30년 뒤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까지 혜택을 누리는 세대도 같이 분담하는 게, 과거 세대한테 이렇게 그 짐을 다 떠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에 만들기 어려운, 재정 부족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들까지도 SOC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미리미리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형평성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봐두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어버렸고요. 수익자 부담금 같은 거를 또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세를 거두면 이게 이제 수혜 원칙이라기보다는 조세는 있잖아요, 능력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 부담 같은 것들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거는 시장에서처럼 네가 썼으니까 네가 돈 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4번,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을 뽕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세금 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나한테 되돌아게 하려고 내가 살고 있는 데에다가 이런 시설 투자 많이 해달라고, 계속 해달라고, 자꾸 포크 배럴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해달라 뭐 했더니 옆에서 또 지네도 해달라, 쟤네들도 해달라, 뭐 그들도 해달라, 뭐 다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원의 낭비가 올 수 있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나면 막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낸 돈이 낭비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끌어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다 수요 또는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충분히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6번으로 갑니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 그랬는데,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랬고,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오르죠.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 예산의 원칙입니다.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리, 예산의 원칙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자, 예산의 원칙. 이것은 이 전통적 예산 원칙과 그 다음에 현대적 예산 원칙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 예산 원칙과 전통적 예산 원칙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6번이었죠, 6번? 네, 6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의 원칙 그랬을 때 예산의 원칙에는 요게요. 예산의 원칙에 첫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전통적 예산 원칙입니다. 전통적인 예산 원칙이 있어요. 전통적 예산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이마르크 같은 학자가 대표적이었죠. 노이마르크 같은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예산 원칙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 전통적 예산 원칙에 보시면은 요거는 추구하는 바가 통제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전통적 예산 원칙에 해당되는 게 크게 이제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요. 이거였어요. 완통균 공명엄단산. 완통균 공명엄단산. 9가지가 있는데요. 공명엄단산 이렇게 이제 9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완은 완전성이죠. 완전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 총계주의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예산 총계주의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은 통일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은 통일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균은요. 균은 이게 뭐냐면 균형성이었죠. 균형성이고 공은 공개성이었고 명은 이제 뭐예요? 명은 명확성 내지는 명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엄은 엄밀성이었고 단은 단일성이었어요. 단일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는 사전 의결이었어요. 사전 의결. 그리고 이제 하는 한정성이었고 한정성 안에서 이걸 갖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양적 한정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양적 한정성. 그 다음에 또 질적 한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질적 한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기간 한정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들 나눠 놓으시는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들을 또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적 예산 원칙이죠. 현대적 예산 원칙이라고 했을 때는 이 현대적 예산 원칙에는 뭐가 있느냐? 현대적 예산 원칙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H. 스미스가 있습니다. 스미스가 있는데 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신축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신축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신축성을 통해서 능률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능률성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예산 원칙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적에 그 중에서 지금 이제 6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즉슨 완전성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전부 다 반영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세입과 세출을 반영해라. 이걸 다 포함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성의 원칙이다라고 봐두시면 될 텐데 자,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이건 예외 규정이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거예요. 1번이 바로 답이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수입 대체 경비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예 완전성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수입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설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은 수입도 늘어납니다. 근데 수입이 늘어난 만큼 경비도 같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은 경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전부 다 완전하게 다 반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재정법상 아예 인정해 놓고 있다. 2번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를 하면은 완전성에서 벗어난 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완전성의 원칙에서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로 해가지고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번, 3번 같은 경우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2번도 마찬가지긴 하죠. 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근데 4번 출연금이 있잖아요.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출연금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라고 출연금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개발 성과물을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사용했다는 대가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사용에 따른 그러니까 성과물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사용할 때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삭제되었기 때문에 요 옛날에 있었던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서 이제 물어본 케이스입니다. 4번을 답으로 찾아 놓으시고 나머지 세 개를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렸는데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다.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가보면은 자 이제 7번 빈 공간에 그냥 할까요? 7번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예산 집행인데 예산 집행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될 상황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선지들을 보면서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체가 나왔어요. 이체. 이거는 이제 신축성 확보 수단이에요. 이체.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통합됐다 그럴 때는 원래 있던 기관 있잖아요. 그 기관에 받은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통합된 기관으로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세에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으면 관련 예산을 이 조직으로 통폐합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용과 이용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용이다, 이용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따로 좀 보죠. 한번 따로 보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요게 세출 과목이 있었습니다. 세입 세출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세출에 이제 과목이 있는데 세출 과목을 이렇게 쭉 우리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걸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세항목 기본적인 틀이 이래요. 근데 요 안에서 여기 세 가지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장, 관, 항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요 입법 과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입법 과목이다 이렇게 봤고요. 입법 과목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입법 과목이라는 특성상 요거는 이제 국회가 항상 사전 의결해야 돼요. 사전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목 간 이제 과목 간 상호 융통을 한다 그러면 이 융통을 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회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이 있잖아요. 세항하고 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항하고 목은 요거는 무슨 과목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행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 과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 과목이다 그랬을 때는 상호 융통할 때 요거를 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전용을 하는데 요것은 이제 국회의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전 의결이 이제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 사전 의결이 불필요하다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제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융통이다 틀린 얘기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바꿔준다면은 거기에 이제 입법 간 상호 융통이라고 한 것을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 간 상호 융통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옳은 설명이 될 텐데요. 2번이 아무튼 답이 돼 버렸습니다. 3번 2월이란 당해 연도의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한다. 2월 같은 게 이 한정성 원칙에서 딱 벗어난 거지. 기간 한정성에서. 그래서 여기에 또 2월이 들어가는데 2월의 종류에는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명시월, 사전에 미리 국회에다가 넘겨서 사전 의결을 받고 재의결도 가능한 명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고2월이 있었어요. 올해 말까지 꼭 쓰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서 올해까지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은 2월이 가능하지만은 재의월은 안 되고 국회 사전 의결은 받지 않는 거죠. 4고2월은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비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계속비도 들어가, 그 다음에 또 또 예비비도 들어가, 많아요, 그죠? 신축성 확보 수단들이 계속비 예비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것도 일종의 신축성 확보 수단이고, 아까 말했던 그 있잖아요, 수입 대체 경비 이런 것도 신축성 확보의 수단들이 돼요. 매우 많습니다. 통제 수단으로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배정을 해주는 거하고 배정하고 재배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통제 수단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7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8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